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 토론 미래 공동대표이신 김무성 의원님의 모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경제는 국정 운영에서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안보, 복지, 교육, 외교 등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 외에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는 그런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주의 정책을 마구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투자와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내려갔고 경제가 나빠지면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을 더 쓰는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5조 6천억 원이 줄어든 반면에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57조 원 적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무려 72조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국채 발행액이 무려 42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국채는 앞으로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인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갚겠습니까?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갚겠습니까? 이 정부 관리들이 갚겠습니까? 적자 국채는 나중에 모두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과연 이런 내용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는지 정말 밤을 새워서 맞짱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주의,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소리인데 역사상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에서부터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은 거시경제 전문가를 맡겨야 하는데 회계학 박사에다가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크시스트 경제학자를 등용해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최근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 등 손대는 일마다 모두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실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 지향은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입니다. 좌파 사회주의는 실천하기 어려운 이념이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이념의 탈을 쓴 사기이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포함해서 국정에 손을 댈 때마다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국정 방향 자체를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향을 바로잡도록 해야지 세세한 정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통계 조작과 선전선동을 통해서 지난 2년 6개월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꾼 대전환의 시기였다.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내심 경제가 나빠져야 권력 유지에 좋다는 천하의 못된 생각을 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나빠져 일자리가 사라질수록 정부에 기대고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정권 재창출을 위한 표 확보에 유리하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539만 명,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126만 명, 아동수당 260만 명, 근로장려금 등 정부에서 현금으로 나눠주는 숫자만 해도 무려 1,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퍼주기를 해놓고 고용률을 속이는 등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는 권력 유지와 정권 재창출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망치지 않도록 하려면은 좌파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권력은 대통령이므로 결국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면은 다음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파 정치 세력이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은 정말 나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우리 보수 우파가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위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 우파가 통합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수 통합을 최우선적 대의로 삼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을 버리는 것이 지금 우파 보수 정치인들이 행해야 할 애국이자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을 위해서 작은 밑거름이라도 된다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은 일단 접어두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호소드립니다. 이 시대의 우파 정치인들, 특히 과거 우리 우파 정권이 잘못되는데 억울하지만은 책임 선상에 있었던 중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 최종찬 전 장관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이분은 그동안 언론에 경제 관련 칼럼을 계속 써오셨는데 정말 옳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좀 드리겠다고 모시려고 했는데도 본인이 극구 사양해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미수에 그쳤다는 소개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공동대표이신 정진석 의원님의 모두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랍니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그 문 대통령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짧은 시 한 구절이 생각났는데 이 시를 쓴 시인도 아마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분이에요. 극꽃이라는 시 다 아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극꽃.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산길에는 좀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그동안 놓쳤던 것, 못 보고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제발 좀 보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 극꽃이라는 시를 한번 대통령께서 음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해민 스님은 그렇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멈추면 보인다.
멈추면 보인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반환점이 아니라 전환점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나라 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 인근의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정 가운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 총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 있고 사실 이 준공식의 주인공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돼야 되는데 저 멀리 어색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정부의 어떤 기업관이라 그러면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이 기업을 대하는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게 무슨 관전 상비도 아니고 말이죠. 예? 좀 이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업을 죄인 취급하고 노조를 주인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 인상하고 규제 개혁할 생각 안 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 기업 활동 위축할 수밖에 없고 기업을 대하는 자세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국내 투자 중단하고 해외로 눈길을 돌려서 올해 2, 4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1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줄고 해외 투자 늘어나는 거, 자본과 일자리 기술이 유출된다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 70년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떠나고 나면 노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일자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열린 토론 미래를 통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지적하고 빨리 정책 전환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지만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유리한 통계만을 인용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최근에 언론 보내니까 양치기 소년 정권이라 그래요.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 상황을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니까 이 양치기 소년 정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더 이상 이 정권에 기대할 게 없다. 결국 내년도 4.15 총선, 이 건건일척의 4.15 대회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겠다. 전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최종찬 장관님께서 그 해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최종찬 장관님은 잘 알려지신 분으로 대통령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건설교통부 장관 역임하시고 지금은 선진사회 만들기연대 공동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발제가 끝난 뒤에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찬 장관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림 의원, 이종구 의원, 아까 송원석 의원도 보이시던데 어디 가고 우리 평소에 또 권성동 의원도 아주 활동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두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미리 요약을 다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부연 설명하는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정부 주도 정책을 숱하게 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김 대표님이나 정 대표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완전히 좌파적인 사회주의적인 그 정부 주도 정책을 지금까지 펴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그와 같은 정책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성공한 적도 없고요. 다른 나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도 없는데 남미의 일부 나라가 있을 뿐인데 그와 같은 정책 실험은 정말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그만두고 친기업하기 위한 나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제약됐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저성장, 일자리 부족,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뭐 이렇게 한 크게 봐서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성장은 지금 아마 제가 공직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1% 성장률이 나온 거는 IMF 때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지금 1%대 성장률이 금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자리 부족도 지금 청와대에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하고 수석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20%를 넘어간다 그럽니다. 소득 양극화도 지금 현재 이 상위 하위 격차가 계속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금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98로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계 사실상 최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라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본 인식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이 정책을 보는 그분들의 그 기본 철학이 시장 기능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나가야 되겠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80년대 레이건 대처 이 시절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때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정책 기조를 이끌었습니다.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 이와 같은 정책이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되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단점도 또 소득 양극화라는 게 이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보완을 하면 될 텐데 이제 그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제 시장 기능 위주의 정책은 안 되겠다. 정부 주도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그 기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제 큰 줄거리로 본 게 처음에 나온 게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거, 비정규직 축소하는 거, 주 52시간 강행하는 거.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본래 ILO에서 임금 주도 성장, 그 웨이지 레드 그로스란 말은 있어도 인컴 레드 그로스란 말은 사실상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배당도 소득인데 그런 건 빼고 사실상 임금 올리고 이런 걸 갖고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세계적으로 무슨 뭐 확립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저게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 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제 현실에서 너무 무리하게 최저임금도 어느 나라든지 조금씩 올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격하게 올리는 경우에 오히려 자영업자가 지금도 손해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정책은 친근로자 정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뜯어보면은 친근로자 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취업하고 있는 특히 대기업에 그런 아주 현재 잘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근로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공공노조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직장을 다 마련하고 있고 그 고임의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 그러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취업을 해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여기서 이와 같은 그 친근로자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근로자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소외되는 것이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청년들은 기존의 근로자들을 위하다 보니까 취업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근로자 위주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안 되니까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과 공기업의 증원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임기 중에 17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 필요해서 공무원 늘리는 것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아예 목표 자체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린다는 걸 아예 정하고 하고 있고, 공기업도 얼마 전에 보니까 공기업의 평가 기준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공기업의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익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은 그 국민의 돈인데, 지금 정부는 공기업 평가에서 사회적 기여도라는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게 뭐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얼마나 전환하느냐, 사람을 얼마나 채용했느냐, 임금을 얼마나 올려줬느냐, 이 가중치를 높이고 수익성 가중치를 확 낮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기업 CEO들이 그냥 퍼주는 겁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 그러니까 뭐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인천공항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람이 필요하든 안 하든 점수 매길 때 증언을 얼마 했느냐, 신규 채용을 얼마 했느냐, 이걸 따지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알뜰하게 경영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평가가 나쁘고 적자를 내면서,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만은 한전이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공기업 평가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죽을 지경인데 몇 조 나는 회사가 금년 상반기만 해도 9천억 적자가 났다 그럽니다. 그런 한전이 지금 나주에다가 난데없이 또 한전 공대를 만든다 그러고, 이 소액 주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 배임 혐의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게 뉴욕 시장에 상장까지 돼 있는 민간 회사인데 정부가 뭐 공대 만들어라, 임금값 그 할인해 주라. 이게 정부가 무슨 공산주의 정부도 아니고 국영기업이면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엄연히 지금 상장된 민간 기업인데 이런 일을 그냥 그대로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 정책의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도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무상 시리즈로 쭉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에 복지 예산이 35%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현금성 복지가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2,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냥 돈을 퍼주는 거죠. 뭐 청년 수당이다 무슨 수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정부의 일자리 예산 자체를 넣어서 아예 옛날 아주 우리 경기가 어려웠을 때 가끔 했던 치료 사업 같은 예산을 이제 많이 늘렸죠. 심지어는 뭐 빈 교실 전등 끄기, 아니 그런데 그 일자리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런 예산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성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기업이 원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는 뭐 별로 하는 게 제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대기업 규제라든가 또 이런 반시장적 규제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가와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같은 겁니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이거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아마 세상에도 없는 이런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 같은 것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다 이렇게 기업할 맛이 전혀 없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책이 뭐 논리에 어쨌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괜찮을 텐데 그럼 결과가 어떠냐? 지금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고, 엊그저께 그 청와대 뭐 새 실장이 기자회견하는데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일자리 부족이 제일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그분들도 실토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그 9월 달인가요? 일자리 그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고용률이 높아졌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정부는 상당히 그 미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지금 9월 달에 일자리가 늘어난 게 35만 자리가 늘었습니다. 35만 명이. 근데 그 중에 60대 이상이 38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알바 같은 자리로 늘어난 게 다 늘어난 거죠. 그러면 뭐가 줄었느냐? 30대,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도 줄고, 그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건 서비스, 그게 다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만드는 그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퀄리티로 보면은 엄청나게 나빠진 거죠. 그 다음에 양극화의 지표가 대부분 뭘 쓰는 거 아니?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격차는 사상 최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이것도 뭐 얘기하면 길겠습니다만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지금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결국 57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011년인가부터 이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통계 낸 이후에 최대로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보면은 지금 513조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는데 그 예산안에 아예 적자가 나서 국채 발행량을 60조를 아예 감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뭐 사상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 전망은 할 때마다 내려가 가지고 이제 뭐 거의 1%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정부에 오래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기본 방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기업이 잘 되면은 지금 일자리 문제, 소득 분배 개선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도 왜 결혼 안 합니까? 일자리가 없고 뭐 다 힘드니까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재정 건전성 문제 모든 것이 아마 뭐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우리 기업이 활성화되면은 대부분 다 한 방에 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정부는 뭐 하느냐? 지금 정부는 기업은 뒷전이고 정부가 나서서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정부는 기업 시장 기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런 쪽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전 뭐 복지도 일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복지 같은 것도 지금처럼 마구제비를 할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또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뭐 수요를 창출해 준다든가 그리고 또 이 대외부 경제라고 볼 수 있는 인적 개발 같은 거 뭐 지금 AI 이게 발달하는데 그건 기업이 갑자기 인재를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장 기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를 맡아가지고 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 여건 개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IMF라든가 OECD라든가 뭐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얘기하고 국내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고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와 노동 개혁입니다. 근데 규제 개혁도 이 정부도 규제 개혁을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상 규제 개혁이 뭐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규제 개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얘기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불만이 많은 부분 중이 규제 개혁입니다. 근데 그러면 규제 개혁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첫 번째 꼽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정부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만연된 시장 불신, 정부 과신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데 이 경제 의식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툭하면은 정부 보고 가액 규제하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지금 아파트 분양가 규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려면 모든 물건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 교과서에서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 똑같은데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거나 그래야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냐 이거죠. 분양가를 누르면은 공급이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 가수요는 늘어나고 어떻게 이게 아파트 분양가 가격 안정 대책이 되냐 이거죠. 저는 대출 쪼이고 이런 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줄이는 거니까 그건 말이 되는데 분양가를 규제한다고 가격이 안정이 되느냐.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집이 1000가구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1, 2만 가구 분양가가 낮는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에 전체 가격이 수렴하느냐. 그게 아니라 전체 수급에 따라 그 가격은 예를 들어 평당 3천만 원에 분양해도 인근이 다 5천만 원이니까 그냥 5천만 원이 붙지 대다수의 5천만 원이 어디 3천만 원 내려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 규제 같은 거는 진짜 반시장적인 정책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아파트 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규제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 의견이 뭐냐 그래가지고 의원 입법으로 나와가지고 표결하기 직전에 그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전 절대 반대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법안이 오면은 전 대통령인데 비토권을 거부권을 건의하겠습니다. 그 왜 건의하냐 그랬더니 저 얘기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파트 분양가 안정 아닙니까? 안정은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공급이 줍니다. 공급이 주는 게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게 대책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 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이런 정책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갖고 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건교위원 하신 분들이 다들 납득을 했는지 제 있을 동안에 결국 표결을 안 하고 그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에 나오고 몇 년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주장인지 모르지만 기어이 또 그 법안을 내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야, 저 엉터리 같은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됐느냐. 전 지금도 의문입니다. 의문보다도 그리고 이게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건설부 장관 했습니다만은 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저게 지금 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있었던 경제 공무원 출신인데 이게 그쯤 되니까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질문했어요. 건교부는 왜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하고 규제를 왜 반대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정부하고는 확실히 그때 그 점은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납득하고 제 있을 동안에 그거 갖고 한 번도 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있을 동안에는 그 법안이 통과 안 되고 그냥 분양가 원가 공개하고 상한제가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뭐 네거티브 규제는 이제 뭐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또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규제 개혁하는데 기본 철학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숱한 규제가 나오면 반대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제가 공직에 있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기준을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소비자인데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기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우버 문제라든가 타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나올 때 그걸 보는 각도가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이게 소비자인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소비자인데 불리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만은 원격 진료라든가 이게 소비자인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 그 규제는 원칙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득권층이 상당히 반발하는 건 사실이죠. 뭐 의사라든가 무슨 택시 그분들의 그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후 보완해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소비자의 이익이 분명히 되는데 기득권층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하는 쪽으로 밀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죠. 우버 같은 것이 전 세계에서 항상 택시기사하고 충돌을 믿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가 우버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되 그 택시라든가 거기서 손해보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을 보존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은 저는 우리가 규제를 풀거나 말거나 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떠냐. 이게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똑같은 고민을 다른 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어떻게 되냐 그걸 큰 기준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당장 어떻게 될 일은 아닙니다만 학교에서 이 시장 경제 아까 말하듯이 이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원가 플러스 우리 아까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건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은 학교에서 시험 칠 때나 배우고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느냐 원가 플러스 적정 마진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가 공개하라는 게 원가가 얼마냐 따져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 원가 따져서 뭐 하려고요. 가격이 원가에서 결정이 됩니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칠 때는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1번 원가 플러스 적정 마진이다. 2번 수요 공급이다. 그럼 다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사회에서는 맨날 원가 따져요. 그 따지는 게 뭐냐? 야,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 받느냐? 그 심리 아닙니까? 정부도 그러니까 가격 규제하고 이런 기본 인식부터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정부가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정부가 규제해야 되지만 완전히 거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개혁,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기업가들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노사 문제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손해보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회 안정망은 강화해야 된다. 저 맨 밑에 적어놓은 그 플렉스큐리티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봅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 이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데 저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여주고 근로자들이 어려워하는 그 고용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은 사회 안정망을 뭐 실업급여를 높여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에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성과 급제라든가 임금 피크제 같은 거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다 후퇴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려면은 연령에 따른 정년 같은 건 없애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100세 사는데 60세 다 그만두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호봉제를 하면서 정년만 연장하면은 기업들이 당할 수가 없죠. 지금 고참들의 봉급이 신참의 한 3배 됩니다. 근데 생산성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3배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호봉 올리면서 지난번에 이제 정년 연장 법도 했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을 해서 정년 연장은 되면서 임금 피크제라든가 성과급제 같은 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늘어나니까 자동화하고 해고하고 해외로 가고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년 연장과 100세 시대에 대비하면은 임금도 생산성에 맞게 유연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볼 때 옛날 70년대, 80년대는 비정규직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정규직의 과보호가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정규직의 과보호가 생기면서 나온 게 기업들이 편법으로 나온 게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보호하라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분들은 다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결국 피해가는 길이 뭐냐? 비정규직이고 하청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정규직의 과보호를 그대로 놔두고 비정규직 백날 해봐야 하는 척만 하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가라 해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정규직의 과보호가 없어져야지. 현대자동차 같이 맨날 파업하고 그래도 그대로 있는 그 보호를 하면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높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임금 협상은 매년 합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미국의 제일 그 강력한 노조가 자동차 노조입니다.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싸우더라도 3년에 내지 5년에 한 번씩 싸우는데 우리는 매년 뒤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들도 죽을 겁니다. 뭐 자기들이 뭐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다음에 뭐 울고 낼 거 찾아내고 사용자들도 마찬가지고 싸우더라도 3년에 한 번씩 싸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냐? 전 세계에서 대부분 다 3년, 5년마다 한 번씩 임금 협상합니다. 우리는 왜 매년 해야 되는지 저런 것도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 안 고쳐도 할 수 있는 것이 노조의 불법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뭐 칼럼도 하나 썼습니다만은 강남에 아파트 건설하는데 건설 현장에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자기들 근로자 안 쓰면 못 쓴다고 와서 바리케이트 치고 검문합니다. 요새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아니, 세상에 그 노동자 해방구도 아니고 아니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경찰입니까? 뭐 노동부입니까? 사람을 못 씁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져가지고 신문에 여러 번 났지 않습니까? 그 제가 건설회사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참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동이 여러 개를 짓는데 한쪽이라서 하도 그 사람들 등살에 못 견뎌가지고 그러면 이제 현장 5개 중에 하나 정도를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 우리가 쓰겠습니다. 당신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까 임금은 얼마 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임금 지금 받고 있는 거 얼마입니다. 아, 그 돈 갖고는 안 된다. 더 올려라.
아니 나머지 현장 임금은 어떻게 하고 거기만 올려줄 수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현장 전체를 다 쓸 수도 없고. 이게 몇 달 전에 제가 건설회사 사장인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백주에 벌어지는데 정부가 뭐 단속도 제대로 안 해요. 지금도 심심찮게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랍니까 이게. 기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제인데 그 얘기하는 건설회사 사장은 막 울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람까지 쓰는 건 좋겠는데 임금도 같이 올려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것은 진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경제에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수요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령화되고 성장이 떨어지고 하니까 국내 전체적으로 수요가 모자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뭐 하려고 그래도 수요가 보여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를 가급적 창출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관광산업이라고 봅니다. 이 관광은 세계 어느 나라나 소득이 높아지면 관광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해외 관광이.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주변에 아시아 쪽에 세계적인 인구 대국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뭐 15억 된다 그러죠. 필리핀도 벌써 1억이죠. 베트남도 한 9천만, 인도네시아 뭐 한 2억 7천, 말레이시아도 뭐 한 몇천만, 또 멀리 가면 인도도 뭐 한 14억. 엄청난 나라들이 성장이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게 아시아 쪽에 몰려 있는데 이 나라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 뭐 한류 붐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지금 많이 오는데 이와 같은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국내 수요를 늘리는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벌써 여기 눈치채가지고 얼마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관광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관광에 관심이 없고 입국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었어요. 나라가 큰 나라가. 근데 최근에 바짝 일본이 해가지고 관광청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아베 수상이 직접 1년에 몇 번씩이나 이 관광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금년에 한 1,500만 명 정도 입국하는데 일본은 거의 3천만 명 가까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일본의 중소도시 같은 데는 요새는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귀찮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밀려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돈 벌 수 있는 관광에 너무 아직도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설악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가봐요. 케이블카 하나 없는데 공금성에 뭐 50년 전에 케이블카 하나 놓고 그거 하나 만드는데 사냥 28마리 보호해야 된다고 맨날 대니 안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환경 보호하는 분들이 얼마나 환경에 관심이 있느냐 이래 보니까 최근에 태양광으로 산림을 훼손한 거는 2016년 대비 2년 만에 5배가 늘어났습니다. 산에 이런 데다 태양광 만든다고 까는 거는 가만히 있고 숱한 지금도 도로 만든다고 산을 까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별로 아무 소리도 없고 사냥 28마리 뭐 보호한다고 설악산에 케이블카 하나 만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위스의 케이블카가 2,500개 됩니다. 오스트리아도 그만큼 있고요. 조그마한 나라에 케이블카가 그렇게 많은데 저는 권성동 의원하고 동양인 강릉입니다마는 등산을 별로 게을러서 못해서 설악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공금성 외에는. 그게 뭐 천왕봉인가 높은 데 올라가는데 등산복 입고 와야 되는데 전 못 가봤는데 그런 저도 저게 중국의 황산은 가봤습니다.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가볼 수 있잖아요. 스위스의 융프라우도 산악열차 타고 가봤어요. 설악산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맨날 그 한 1000고지를 등산복 입고 가야 되는데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 하루도 못 가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못 가고. 이런 거 좀 하고 그래야 관광객도 좀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경치가 여름 단풍, 전 세계적으로 카나다 못지않게 우리나라 단풍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골프장 이 문제도 해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200만 명 이상이 골프 치러 나갑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 쓴다 그러면 4조예요. 근데 전 지금 저게 몇 년 전 얘기인데 더 나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수조 원이 지금 해외 나가서 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지금 골프장들을 중과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서울 군교장 골프장 이런 게 남서울 골프장 얘기입니다. 언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남서울 골프장에 판교에 있는 골프장이 종부세까지 다 합쳐서 한 5, 60억을 재산세를 낸대요. 이거는 적자가 나도 내는 겁니다. 그냥 재산세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회원제 골프장들은 대부분 다 망해가지고 팔려고 나오는 게 몇십 개 돼요.
이거 지금도 안 고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들 그렇다고. 저는 저거 같은 과감히 낮춰주고 지방에서는 지방세 들어오기 때문에 저 반대하는데 저는 돈을 쓴다 그러면은 지자체의 세수가 좀 문제된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메꿔주더라도 자우전 어떻게든 간에 해외 나간 사람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세금을 국내에서 뭐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하는 걸 메꿔주든 어쨌든 간에 그건 국내 문제고 해외 그만큼 덜 나가고 국내에서 관광하고 국내에서 골프 치면은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맡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금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한데 낡은 아파트들 새로 짓고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이거 터주면은 새로운 수요도 나오고 또 그 불편한 그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도심의 도시의 경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이것도 틀어막고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일본 같은 데도 그 록봉기 뭐 새로운 그 개발한 데 많지 않습니까? 록봉기 hills 같은데.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가지고 그냥 거기서 무슨 그 시멘트나 이렇게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물론 보존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인데 소비 증가를 위한 것도 저는 이번에 이 정부가 보유가세 중과하는 거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근데 거기에 맞춰서 거래세는 확 낮춰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보면은 보유세는 좀 낮은 셈이고요. 재산세가. 취득세, 등록세는 무지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사가 많이 필요할 때 가야 되는데 그래야 뭐 인테리어 업자도 살고 뭐 여러 가지 그 소소한 이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씩 이사 가려면 취득세, 등록세가 엄청 비싸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보유세를 중과하면은 거래세는 확 낮춰줘야 됩니다. 세계 수준으로. 근데 이건 안 하고 그냥 하나만 올리니까 거래도 절벽이 되니까 경제가 더 얼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돈 많은 분들이 겨울 되고 이제 그 뭐 미세먼지 어쩌고 하면 해외도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제가 지방 경제 활성화하려면은 이 세컨하우스 같은 거 살 수 있는데 세제 혜택을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조금 주고 있는데 뭐 3억 이하짜리 집만 뭐 해준다든가 그러는데 아니 무슨 뭐 강원도라든가 저 무슨 그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제2 세컨하우스를 지금 노령화가 해가지고 그런 수요가 많은데 그걸 활성화해 주면은 그런데 집을 사놓고 자주 가고 그러면 해외 그만큼 덜 나가고 그 나간 김에 옆에 주변에 가서 뭐 돼지갈비도 사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런 것도 낮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일본 예를 한번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은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원체 그 고령화된 사회니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재산을 쉽게 또 상속세도 문제되고 하니까 안 물려주다가 80세 죽을 때쯤 돼서 자식인데 물려준답니다. 근데 그 자식은 60대 돼가지고 물려받고 나도 한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려만 받지 소비가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어떤 세제 개혁을 했는가 하니 할아버지가 손자 교육비라든가 손자 주택비 같은 거를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세금을 확 낮춰준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움켜쥐지 말고 젊은 세대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돈을 바로 증여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뭐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가지고 국내 소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지 문제는 지금 정부는 이제 뭐 복지를 과도하게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보수 정당에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결국 양극화로 인한 그 불만들이 정권 교체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의 보수당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당의 경쟁력이라는 책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300년 동안 이름 하나 안 바뀌고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항상 이런 이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 정당의 아젠다를 선점을 했다 이런 얘기죠. 필요할 때는 먼저 복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보수 정권이 지금 시장 경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가 갑질, 주거환경, 노인복지, 이 사회 이동성 저하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보수 정권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소홀했었는데 지금 좌파 정권이 이걸 잡아가지고 좀 잘하니까 좀 나아지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좋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 아젠다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복지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거비 안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집값 문제하고 관련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임대주택 문제가 점점 더 되니까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정부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부는 임대주택 업자에 대해서 처음은 조금 활성화한 듯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죄는 쪽으로 가는데 저는 아까 말하듯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가 안정이 되려면은 임대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임대 공급은 정부도 공급을 늘려야 되지만 정부가 한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 임대업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민간 임대업자들은 임대하는 것이 뭔가 도움이 돼야 임대업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 사업이 늘어나면은 임대 주택이 풍부해지면은 임대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업자를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임대업자가 부동산 투기꾼이냐, 하나는 임대 사업의 공급자냐. 저는 옛날에는 부동산 투기꾼의 의미가 강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주거가 안정이 된다고 보면은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임대 사업은 오히려 육성을 해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거비 안정 중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주택 안정을 강남이 집값 오른다고 해서 나온 공급 대책이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3기 신도시 발표가 아니라 기존에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GTX 같은 거를 더 빨리 건설해 주면은 그게 그대로 공급 대책이 되거든요. 아, 일산에 살기 좋아지면은 왜 굳이 강남에 비싼 집을 삽니까? 거기에 교통을 불편한 상태로 놔두니까 그거를 해결 안 해주고 또 어디다가 신도시를 만들 게 아니라 외곽에 있는 데다가 GTX 같은 걸 조기 건설해 가지고 편하게 해주면은 그게 사실상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주택 그 수요의 분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그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저는 인적 개발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4차 산업이다 뭐다 하는데 제일 이건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꼭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인적 개발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전 공교육을 충실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무슨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부담 가는 게 사교육비지 무슨 학교 급식비 뭐 한 달에 몇만 원 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 원씩 사교육비 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진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비도 늘어나고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뭐 다 해결 못 하더라도 공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충실화돼야 되는데 지금 공교육은 심하게 얘기해서 학교는 정만 걸어놓고 있고 공부는 학원에 가는 이런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공교육을 잘하도록 해주고 또 거기서 교육도 지금 많이 바꿔야 되는데 창의성 교육, 4차 산업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의성 교육인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획일적 교육을 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사고 같은 거를 지금 없애는 거는 진짜 저것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사고를 이번에 엊그저께 보니까 자사고를 공립화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년에 1조 5천억이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는 정부가 한 푼도 돈을 안 대주거든요. 민간 자율이라 해가지고. 근데 저거를 공립학교로 만들면 이제 그 돈을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다 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공교육은 더 나빠지는 거죠. 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하나도 높이지 않으면 같은 돈에서 이때까지 자사고 돈 안 주다가 자사고까지 주면은 기존의 공교육비는 그만큼 더 줍니다. 뭘 이런 짓을 하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교육시키겠다 그러고 또 국민들도 그런데 수요가 있어서 다양하게 받는데 굳이 너 좀 저질 교육을 받으라. 그렇게 하고 또 이쪽에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 그러면서 그 적은 돈을 또 째가지고 이쪽 나눠주고 진짜 이해 안 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들 그 평등 교육, 보통 교육을 지향한다 그러지만
자사고 같은 사립학교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데도 뭐 고등교육 같은 거 보면은 다 유명 사립학교들이 다 그 명문 학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거 획일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데 이제 대학교 한번 나와가지고 그 지식 갖고 평생 울고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평생 교육을, 재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적응하려면은. 근데 왜 교수들만 안식년이 있어야 됩니까? 교수들은 뭐 몇 년 하면 7년인가 얼마 하면 안식년을 주는데 저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 한 40대 중반 되면 한 6개월간 안식년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한 6개월 정도는 회사 뭐 정부가 재정 지원을 좀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도 받고 진로 탐색도 하고 이제 오래 살려면 뭐 준비를 해야지 개인만 보고 맨날 학교 사무실에 갔다가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너는 쓸모가 없으니까 집에 가라. 이런 일은 어떻게 허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0세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재교육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게 재정 건전성인데 아까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 걱정되는 것이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미래 세대는 암울합니다. 우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고령화위원회에서 그 인구 추계를 했는데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40% 됩니다.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2050년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지금 40대가 70살 될 때 얘기입니다. 30년 후에는. 그때 인구의 40%가 노인이라고 보면은 그런 나라는 제가 볼 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이 세계 최대의 고령 국가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한 28%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뭐 농촌이 뭐 붕괴된다, 지방이 소멸한다, 별 얘기 다 나오는데 28%의 일본이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40%가 된다 그러면 지구상에 저런 나라가 이때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처음에 갑니다.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 속도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진짜 저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렇게 되면은 재정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엄청난 군대 문제라든가 뭐. 근데 저기서 파생되는 게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2060년이면 고갈된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2057년이라 그러는데 며칠 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다시 추계한 거는 또 3년 당겨져 가지고 2054년 되면 고갈된다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9%를 떼고 있는데 본인 4.5, 기업 4.5 그게 26%로 올라가야 존속이 됩니다. 그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에서 넣을 거 아닙니까? 재정에서 넣는 게 지금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군인 연금 몇 조씩 넣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넣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몇 조 정도가 아니라 한꺼번에 50조, 100조 늘어야 됩니다. 숫자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미래 세대는 돈 쓸 게 없어요. 정말로. 제가 뭐 괜히 겁주는 게 아니라 쭉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고갈됐는데 작년에 이미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표의식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국회에 뭐 5가지 오지선다형 안을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복지부가 해도 너무한 게 이대로 가는 것도 하나의 안을 넣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뭐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기금도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막 늘렸습니다. 뭐 임플란트도 해주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20조 원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 그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2024년 되면 그 완전히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뭐 저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러는데 저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계속해서 확 올려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올립니까? 못 올리죠. 제가 정부에 있어 봐서 압니다만 못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또 재정에다 밀어 넣을 겁니다. 그냥. 그럼 그냥 빵꾸 나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이 건강보험 기금은 급속히 악화되기 뻔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4%입니다. 근데 건강보험에서 그분들이 차지하는 의료비는 41%에 숫자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점점점 늘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60% 70%가 노인들이 다 차지할 겁니다.
평생 의료비를 죽기 3년 전에 한 반 정도는 죽기 3년 전에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비 문제도 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정부가 그 부총리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재정 건전화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이 40%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 일본이 1990년대 우리가 똑같이 65세 이상 인구가 14%일 때 60%였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28% 정도 됐는데 230% 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예산서를 보면은 재밌는 게 한 3분의 1은 허수가 돌아다녀요. 예산서 딱 보면은 한 100조 된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은 국채 발행, 이게 한 3분의 1입니다. 또 세출 보면은 국채 상환 또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냥 허수가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국채 발행으로 한 30% 조달하고 국채 예를 들어 상환으로 한 30% 하고, 그러니까 일본 예산은 실제로 그 숫자를 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도 거긴 돌아가는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정 건전화법이라든가 재정 투명성 같은 거, 이런 문제는, 투명성 얘기는 이런 부채의 실상을 아까 얘기하듯이 지금 국가 부채 40%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건강보험에 악화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수지가 나빠지는 거. 공기업 수지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300개 공기업과 공공기관 다 합친 게 15조인가 몇 년 전에 흑자가 났는데 작년에 1조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막 쓰다 보니까, 그럼 공기업의 그 배당이라든가 이게 다 정부로 들어오는데 공기업의 수익이 엄청 나빠지죠. 국민연금 나빠지죠. 건강보험 그렇죠. 저기 고용보험 그렇죠. 그거는 한마디로 와서 제가 예산실에 있어봐서 압니다만 다 재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 다 빼놓고 앉아서 지금 건강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정부 개혁을 해서 전 복지를 일본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재원을 그렇게 막 퍼줘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낭비적인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부 개혁을 해서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거기서 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공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런 걸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맨 끝에 제가 이제 적은 이 얘기는 이겁니다. 이 고령화라든가 재정 건전성 문제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2050년에 40%가 노인이고 그때 가서 국가 부채가 뭐 300% 되고 하는 문제는 지금 국가가 존속하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의외로 이게 이슈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느냐? 저부터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참 듣다 보면은 아 이거 결국 내 일 아니네. 30년 후에 내가 30년 후에 있지도 않을 걸.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관심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 보이스가 늘어나야 자기들 일이니까. 제가 저 얘기를 대학생들인데 하면은 대학생들은 관심도가 훨씬 높습니다. 니들 일이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연금 받을 때쯤 돼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지금 50대 60대인데 얘기하면은 나이 따져보면 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 퍼주면 난 잘 받고 가면 되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됐으면 하는 면에서 저런 말씀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최종찬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예, 안 계시면 우선 최창규 교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최 장관님이 저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하셨는데 이 시장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대단히 그 경륜도 보이시고 참 좋은 발표이고 이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정부 하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소득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와 함께 지금 4차 산업혁명 진행되면서 앞으로 AI까지 나오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실업이 이제 발생이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복지 수요가 계속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돈 많은 대기업과 부자들한테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못 사는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끝에도 얼핏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부문이나 공기업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단순 반복적인 행정기능 같은 게 엄청나게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공부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기업 같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서 돈을 아껴서 그걸 갖다가 보편적 복지나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쓰겠다.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공공부문을 개혁해서 복지 수요로 돌려드리겠다 하는 식으로 국민들 그런 정책을 좀 쓰면은 국민들이 한 번쯤은 공공부문이 지금 낭비를 줄여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하면서 재정 준칙도 만들고 하면은 상당히 정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네, 이홍종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부경대학교 이홍종입니다.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그 비아냥조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좀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평가해 주십시오.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민들이 더 똑똑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뭐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서울에 좀 좋은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더 넓힐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이 지금 이미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결국 공급 부족이 앞으로 될 거다. 공급 부족이 되면은 집값은 소위 말해서 신축된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올라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수도 없고요. 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분양가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걸 활성화해가지고 그게 공급 대책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부 있겠죠. 그런 국민들인데 이게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결국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별로 듣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질문하시죠. 예, 저는 제목을 반시장적인 정부 주도가 아니고 반시장적인 대통령 주도 그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부에 근무했었는데요. 지금 수능을 줄이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깜빡 죽고 그냥 수능을 줄이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이 정부 정책하고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강남에 살지만 지금 대치동에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제 수능에서 정시가 늘어나면 또 집값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공교육이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깜빡 주고 하는 교육부 당국자들이 국민들이 보면 이거 대통령 한마디 한다고 그냥 깜빡 죽고 그대로 하는 것은 정말 교육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는 대통령의 지시에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거를 그냥 지시에만 그냥 깜빡 죽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않고 그냥 두냐 이거예요. 저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주도가 이게 나라가 망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주도가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 주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주도 이런 식의 좀 강력한 좀 비판이 있어야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 죽으면 결국은 기업과 같이 연관돼서 나라가 점점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네, 김광림 최고위원님 하시죠. 예, 역시 정리가 되네요. 공직에 같이 근무했습니다만 역시 당대 최고의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에 있고 정치 와서 한 10여 년 하고 이래 보면 참 이제 난감한 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론입니다. 예? 국가 경쟁력이고. 근데 정치라는 거는 표고 중론이고 여론이거든요. 그럼 어느 걸 해야 될 거냐?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40여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오늘 장관님이 해주신 이런 내용을 담아서 민부론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지금 고민은 뭐냐 하면은 정론을 담아놨는데 사이로 총선 오고 하면은 중론으로 표로 안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대에서 국민연금 올리자 그러는데 수당 올려주자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반대를 해갈 수 있는지 참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는 경제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더 큰 게 정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참 고민스럽고 이런 걸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스럽고 우리 자체가 고민하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규제, 노동 뭐 이런 쪽 해결하자면은 아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내놓겠다는 걸 10번은 해도 반 정도 이룰까 뭘까 하는 게 그런 게 참 고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체 잘못하고 있는 이 정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뭐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분들이 그 쉽게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재정 건전성 같은 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로 보면은 이거를 보통 사람들인데는 잘 안 먹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들인데는 잘 설득을 하면은 지금 정부가 당신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드냐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가 이래 퍼주고 이래서 아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들 다 좋다 그러는데 당신들도 거기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 이게 결국 당신들인데 다 청구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신들이 반대하고 막아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그냥 유권자의 인터레스트에 그냥 봐도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인데는 재정 건전성 같은 거는 그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세일즈 포인트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김강희 의원 전적으로 동감인데 아까 제가 규제개 갈 때 모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당장 뭐 제가 선거 치르는 데서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만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교육 같은 거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바탕을 깔아놓지 않고 갑자기 시장 경제하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70년대 이런 데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때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국도 한때 이렇게 좌파적인 성향이 풍미할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민운동 같은 게 많이 벌어져가지고 헤리티지 재단도 만들고 경제교육 그 기관들도 만들고 그런 시민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우파적인 가치, 자유 뭐 이렇게 창의 뭐 이런 데 대한 그 저변을 넓혔다 그럽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 그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런 경제의식 교육, 시장 경제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계속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정부 보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하라는 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미국은. 미국도 집값 다 올라가고 뉴욕 같은 데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에 비해서 경제의식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상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세 총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그 좌파 정부는
우리 그 자유우파하고는 기본적으로 철학과 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시장주의자들이 어떤 그 시장을 기준으로 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해봐야 뭐 문재인 정부한테 통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실 복지 정책 빼놔놓고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동으로 가야 된다 하면 일부러 서로 가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빵점물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문재인 정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2년 반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자기가 뭐 혁신, 공정, 뭐 그리고 이제 뭐 평화 뭐 등등 이런 이제 추상적인 명사를 갖고 자기들이 국정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의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봐도 혁신이란 것은 뭐 뭘 혁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용이라는 기준도 전 정부의 어떤 그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보복하는 정부가 무엇을 포용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그 공정이라는 것도 사실 조국 사태를 봤을 때 뭘 공정을 추구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평화라는 그것도 가짜 평화 지금 미사일과 핵을 계속해서 쏘고 있는 그 김정은을 상대로 해가지고 평화를 자기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는데 이런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봐가도 이거는 함량 미달이고 이게 뭐 40점 이하를 줄 수밖에 없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해결책은 퇴출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야당에서 이걸 강하게 또 황교안 대표가 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한테 그걸 더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예,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특이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예, 최종찬 장관님 오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관님으로 장관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논의된 우리 대한민국의 반시장적 정부 주도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는 이 현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막는데 상당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민부론 제시했지만 저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또 국민들은 또 이 언론의 호도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 겉보기 좋은 이런 그 맛에 취해서 국민들이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사실 실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우리 최고위원님도 이렇게 김광림 최고위원님도 오셨고 하니까 제가 우리 이 포럼에서 이걸 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리 워닝 시스템을 도입하자. 사실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가 요즘은 각종 빅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요 또 그다음에 공급 이미 데이터 갖고 있고 앞으로 인구 추계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얼리 워닝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가동을 안 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다 과거에 구축된 정책 시스템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 오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혼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 차원에서 얼리 워닝 시스템 지금 각종 그 재정 앞으로 건전성 악화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실감나게 매일매일 그 빨간색으로 우리 이런 색깔로 우리 그 정부의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앞으로 추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 같이 연구해서 얼리 워닝 시스템 국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경고 그런 지표와 그 그래프를 좀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우리 당이 한번 제시했으면 합니다. 네, 최 장관님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예, 뭐 두 분 얘기는 뭐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분 공동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폐회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냥
그냥 끝낼까 한 말씀 드릴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최 장관께서 아까 지난 선거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못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 선거 앞두고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연금 개혁한 정부가 그 다음 선거에서는 다 졌다. 그렇지만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선거에 질 것을 각오를 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 성공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은 우리가 질래야 질 수 없는 대승할 수 있었던 그런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20여일간 이한구를 중심으로 한 공천 파동 때문에 선거에 졌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져가지고 이것이 최순실 사태로 연결되면서 그 정권이 막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한국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 좌파 정권을 저지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우파 정권 탄생을 위해서 정말 참 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우파 분열이 아닌 통합을 통한 분열하지 않을 그런 공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좀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석 대표님. 네, 네. 아까 그 지나친 대통령 주도 만기 7남형의 대통령 주도 전국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대통령이 지금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이 내리막길이 상당히 쓸쓸할 거다. 이 대통령 지지도라는 게 한 번 내려가면 좀처럼 상승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아마 대통령 지지율 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고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갈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경제 문제도 그랬고 뭐 안보 문제 또 다른 사회 정책의 운영 문제 비판을 해왔는데 근데 한 사람의 대통령도 예외 없이 대통령의 이 임기 말은 여지없이 불행한 그 뒤안길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가거나 말이죠. 자신이 감옥에 안 가면 그 자식들이 감옥에 가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벌써 드는 겁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겪어온 거를 앞으로 또 2년 반을 겪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앞이 캄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게 사람의 문제인가?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제도론자였어요. 제도론자. 이 제도의 개선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대연정도 제의하고 원포인트 개헌도 제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때가 되었다. 전 그래서 제 결론은 4.15 총선 후에 국가 장래를 위해서 정말 시대 상황에 맞게 이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결국 개헌 문제죠. 개헌에 대한 공론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현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예외 없이 불행한 말로를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으로 리더십의 문제인데 결국은 그 리더십의 어떤 그 변화를 좀 꾀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만 이 청와대 정부라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최종찬 장관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퇴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